지금 이 순간에도 금값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금 시세 기준으로 한동 가격이 10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50만 원대였던 가격입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약 70%가 넘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금이 너무 오른 것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꼭대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70%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였습니까? 대부분은 오히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치솟고 금리는 높지만 월급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유독 한 자산만이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는 두 자릿수 상승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언론은 매일 인공지능, 반도체, 가상자산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금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폭락하지도 않고 유명인사의 한마디에 출렁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오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비싸다는 이유로 금을 멀리하는 사이 중앙은행과 거대 자금들은 가격표를 보지 않고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이 연속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그 결과 역사상 처음으로 금 보유 가치가 특정 국가의 국채 보유 가치를 넘어서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교과서에서 배운 공식 하나를 떠올리실 겁니다. 금리는 오르면 금은 떨어진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수록 매력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금리는 높은데 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이 금리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무언가의 정체는 바로 화폐 가치에 대한 두신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감이 늦을 뿐 돈의 힘은 매일 조금씩 깎이고 있습니다. 금은 그 변화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자산입니다. 금이 오른다는 말의 이면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라거나 팔아라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자산 시장의 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값 상승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모르면 과거와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금리는 이렇게 높은데 왜 금은 떨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 질문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경제 교과서에 따르면 금은 이자를 만들어내지 않는 자산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고 국채를 사면 쿠폰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론적으로라면 금리가 높을수록 금은 불리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시장이 더 이상 금리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통화에 대한 신뢰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지 않으면 실감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고 그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걷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의 자산 가치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입니다. 화폐 가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통장 잔액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은 바로 이 변화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자산입니다.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금이 특별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돈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개인이 아닌 국가로 넓혀보겠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누구보다도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기 수익을 노리지 않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통화의 신뢰를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중앙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특정 국가의 통화나 채권은 정치적 결정 하나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지만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행 주체가 없고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금리는 더 이상 금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입니다. 통화 체계가 흔들릴 때, 금융자산의 약속이 불안해질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금은 높은 금리 환경에서도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금 상승은 단기적인 투기나 과열이 아닙니다. 금리라는 표면적인 지표 아래에서 더 깊고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값이 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전 세계의 큰 자금과 중앙은행들은 동시에 금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이 현상은 우연도 아니고 단기 유행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통화 가치의 구조적 하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녹는다는 말을 막연한 표현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의 문제입니다. 국가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빚을 정상적으로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세금을 급격히 올리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선택되는 것은 항상 후자입니다. 그 결과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가 가진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금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자산의 재편입니다. 국가 간 관계를 개인 간 관계로 바꿔 시켜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한 사람의 신용을 믿고 그 사람의 수표만 받아도 안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수표만 들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국제 금융 질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특정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이미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의 총가치가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국가의 국채 보유 가치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신뢰의 이동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종이에 찍힌 약속보다 손에 잡히는 실물 자산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금의 역할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금은 단순한 투자 자산 혹은 장신구의 원재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돈의 성질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화를 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그 약속이 화폐의 신뢰를 지탱했습니다. 그 약속이 사라진 이후에도 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마다 마지막 기준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와 시장에서 금이 다시 결제와 교환의 기준으로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각각만 봐도 강력하지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화 가치는 약해지고 국가들은 준비 자산을 재편하고 금은 다시 화폐의 속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금값이 오르는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은 시스템 자체의 변화입니다. 이제 과거를 보겠습니다. 시장은 늘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금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역사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71년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달러는 금과 연결된 화폐였고 이 약속이 전 세계 통화 질서의 기초였습니다. 당시 금 가격은 온수당 35달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가격조차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 가격은 80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약 20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70년대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물가는 2배 가까이 뛰었고 현금의 실질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10년이었지만 선택한 자산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채권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시작되자 그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주식은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과 금융상품도 줄줄이 흔들렸습니다. 이때 금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단기적으로 출렁임은 있었지만 시스템 불안이 본격화되자 금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약속이 흔들릴수록 실물 자산의 가치는 부각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 두 시기와 닮아 있으면서도 더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당시보다 국가 부채 규모는 훨씬 커졌고 금융 시스템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 나라의 문제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 고령화, 생산성 둔화까지 겹쳐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위험이 동시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 상승을 단순한 가격 움직임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역사에서 금이 강했던 시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통화의 약속이 의심받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은 항상 가장 비쌌던 변명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이제 숫자로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이나 전망이 아니라 수급 구조와 현실적인 조건이 금 가격을 어디로 밀어올리고 있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많은 전문가들이 금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먼저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금은 다른 자산과 달리 생산을 갑자기 늘릴 수 없습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내일 당장 더 많은 금이 시장에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광 하나를 개발하려면 탐사, 환경평가, 인허가, 인프라 구축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전 세계 금 생산량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수요가 늘어날 때 공급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수요 측면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국부펀드, 장기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동시에 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매수는 단기 차익 목적이 아닙니다. 통화 신뢰와 국가 자산 방어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런 수요는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 위에서 주요 금융기관들의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향후 금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중기적으로 더 높은 가격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숫자보다 방향성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금의 급락 가능성보다는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구조적 하방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금값이 이미 다 오른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장의 크기를 봐야 합니다. 금 시장은 생각보다 매우 작습니다. 전 세계 주식과 채권 시장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시장에 전체 자산의 극히 일부만 이동해도 가격은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대규모 자금 이동의 영향을 과장되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입니다. 특히 원화 기준 금 가격은 국제 금 가격뿐만 아니라 환율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고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이 경우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체감 가격 상승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금 시장은 공급은 막혀 있고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자금 이동에 민감한 작은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금 가격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조를 바꾸는 조정이 아니라 흐름 속의 숨고르기에 가깝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을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자산에서 금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입니다. 금은 돈을 빠르게 불려주는 엔진이 아닙니다. 금은 자산이 무너질 때 손실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이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을 사도 불안하고 팔아도 후회하게 됩니다. 먼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자산은 시간입니다. 소득은 아직 크지 않지만 앞으로 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 금은 공격적인 투자 수단이 아니라 완충 장치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예적금이나 주식에 두되 일부만 금으로 분산해 두는 것입니다. 금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시장이 흔들릴 때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을 단기 수익 대상으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40대에서 50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기에 자산은 크지만 회복할 시간은 줄어듭니다.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시장 충격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금은 심리적인 안정장치로서의 가치가 커집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자산의 일부라도 버텨주고 있다는 사실은 판단력을 지켜줍니다. 많은 손실은 숫자보다 공포에서 발생합니다. 금은 이 공포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60대 이후의 은퇴자에게 금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수익보다 보존이 중요합니다. 예적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이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산 가치는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금은 구매력 방어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생활비를 벌어주는 자산은 아니지만 돈의 힘이 약해질 때 그 가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비중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금 비중은 전체 자산의 일부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이고 전혀 없어도 위험합니다. 금은 보험과 비슷합니다.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사고가 나게 바라지 않는 것처럼 금을 가진다고 해서 위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를 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심리입니다. 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사람들은 가장 나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공포 속에서 바닥에 팔고 안심이 돌아오면 다시 비싸게 사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금이 일정 비중 포함된 포트폴리오는 이런 실수를 줄여줍니다. 내 자산의 일부가 시스템 바깥에 있다는 인식이 판단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의 가치는 숫자 이전에 역할에 있습니다. 내 자산 구조에서 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의 상승을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단순합니다. 금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산 구조에 방어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먼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종이를 꺼내서 자신의 자산 구성을 적어보십시오. 예적금이 얼마인지, 주식이 얼마인지, 부동산과 보험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중 금은 몇 %인지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금 비중이 전혀 없다면 그 포트폴리오는 상승장에는 강할지 몰라도 하락장에는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방법의 선택입니다. 금에 접근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거래의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고 실물 보유의 안정감을 원한다면 실제 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도권 안에서 거래하면서 실물 인출이 가능한 시장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유동성을 위한 금, 보존을 위한 금, 제도 안에서 관리되는 금을 분산해두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금은 무조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도 가격 조정을 겪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을 단타 수익의 수단으로 접근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은 시간을 두고 시스템 리스크를 흡수하는 자산입니다. 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세금 구조입니다. 금은 바른 금융자산과 비교해 세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못 이해해 편법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산 이전이나 상속 문제는 투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금은 숨기는 자산이 아니라 지키는 자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안정으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을까요? 국가부채, 지정학적 갈등,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현금만으로 자산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 수영장에서 숨을 참고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다리는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가장 비싼 대가가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금은 부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